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오형규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는 신화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잠시 그 역사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급변하고 경쟁자들은 더 멀리 나아가는 중인데요. 이 격차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옥 파트너님 함께, 이 두 분과 함께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장중한 때 6만 원 선까지 회복했었고, 그래서 뭔가 좀 반등을 하나 했더니 또 상승폭을 많이 줄였죠.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장을 계속 지켜보시는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도에 북밸류를 저희가 6만 2천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6만 원 아래는 이제 2025년 이제 포워드 BPS 기준으로 PBR 한 배 이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항상 이제 PBR 한 배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고요. 우리가 저기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은 조금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삼성전자 PBR 한 배는 1등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매크로가 잘못돼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강력한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좀 뭔가 하여튼 경쟁력이 잃어서 생기는 좀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PBR 한 배가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지지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시장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 6만 원 초반이 그렇게 안전한 지지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투자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이 초격차를 외칠 때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김창옥 그 파트너님은 계속해서 이 삼성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 제대로 보실 것 같은데, 삼성이 반성문까지 썼는데 제대로 짚은 건가요, 문제의식은? 네, 그 전영현 부회장님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가 기술, 두 번째가 미래, 세 번째가 조직이었는데, 저 또한도 지금 뭐 이제 뒤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현재의 그 HBM과 D램의 이슈는 기술 쪽에서 왔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직과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외부자들의 좀 시각입니다. 그래서 반성문 자체에 있는 키워드들은 잘 꼽혔다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사실 삼성이 요즘 각광받는 HBM 개발을 안 했던 게 아니죠. 오히려 제일 먼저 했죠.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사업성 분석을 잘못한 건지 시장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성과주의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익었을 때 대응해도 충분히 양산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어쨌든 HBM이라는 제품 자체가 단순하게 단품으로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또 NVIDIA GPU랑 같이 패키징이 돼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정밀하게 시장을 좀 하여튼 잘 살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제조업 쪽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R&D 제조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약간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 자체가 좀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있고 TSMC도 있고, 그래서 또 성격 자체가 약간 맞춤 메모리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생태계가 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못 본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 6년 사이에 뭐 완전히 반도체 시장이 AI로 재편되는 이런 상황인데, HBM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 삼성이 왜 이걸 미처 간파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간파를 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의사결정 체계의 차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삼성은 보통 현장에서의 목소리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고 현장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은,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이 현장에서의 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경영진들이 현장이 맞다라고 하면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아.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양사를 보면은 하이닉스는 현장과 임직원들의 그 보이스가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 준다라는 그 개념이고, 삼성은 상대적으로 고위 임원들께서 굉장히 결단을 잘 내려주시는 반면에 이 HBM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고객들이 여러 번 좀 필요하다라는 예.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영진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한 게 삼성이고, 하이닉스는 그래 현장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준비해 보자라고 나갔던 게 결과론적인 차이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차이가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 기술력이 역전되는 뭐 이런 차이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모두의 노은창 센터장님 한 말씀이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겨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그런 짧은 겨울일지, 아니면 정말 그 뭐 빙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위기에 가까운 겨울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번에 또 잠정 실적 발표할 때 또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잘 어쨌든 극복이 되면 봄이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만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일단은 그 설계를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양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산업보다는 이 전체 변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가 확인되는데도 한 2년 정도는 저희는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이것 때문에 뭐 실적이 나빠지냐? 다만 이제 업황이 좋으면 삼성전자 실적도 좋게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경쟁사들이 내고 있는 실적하고는 여전히 좀 뭐 격차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들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졸면 죽는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짝 늦은 것이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격차가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HBM 측면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뭐 HBM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이 어쨌든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에 상당히 캐펙스를 뭐 50조 이상 했고, 예.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안 좋기 때문에 겨울이 좀 더 추운 거거든요. 한쪽만 추운 게 아니라 메모리는 정말 잘했는데 거기서도 일단 제일 수요가 있는 제품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예. 번 돈을 투자한 파운드리에서는 전혀 명함을 못 내고 있거든요. 특히 선단 공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가 같이 있는데, 다만 이제 HBM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HBM을 볼 때, 그러니까 약간은 좀 유연하게 기술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를 쌓아서 어쨌든 뭐 저런 패키징된 시스템인 패키징된 제품을 만드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라믹스의 그 리퀴드 컴프레션 몰딩 언더필이라고 해서 그런 약간 액체 비슷한 성격의 소재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뭐 생산성하고 그다음에 발열 이슈를 많이 제어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이제 기존 방식이었던 뭐 과거에 우리가 히타치 케미칼에서 나온 회사인데요. 그 내조락이라고 예. 그 필름을 계속 같이 적용하면서 뭔가 완성도 면에서도 조금 계속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또 12단 가면서 또 똑같은 공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삼성은 이제 같은 필름 방식인데도 아직도 또 엔비디아의 HBM3 코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단순한 소재의 이슈인지 아니면 공정의 이슈인지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마이크로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준비를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AI 시대의 기술이라는 거는 한 발짝 늦으면 이걸 웬만해선 쫓아가기,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김창욱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거 캐치업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그냥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캐치업을 못한 이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서두에도 나눈 것처럼 이미 기술 개발은 예전부터 했었던 상태고, 다만 양산화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덜 했기 때문에 막상 양산 시점이 되니까 애초에 설계했던 것이 덜 수율이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3E까지, HBM3E까지는 뭐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어차피 회사가 총력을 다해서 지금 4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HBM이 조금 더 그 커스텀된 고객사들에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 커스텀된 HBM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직 다이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또 중요한 역량인데,
삼성이 이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로직에 대한 역량 LSI도 있었고,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서 로직 다이에 좀 워낙 그 예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비 좀 더 경험과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실력은 삼성이 뛰어난데 이번에 갑자기 새로운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게 사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주가도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계속 이렇게 엇갈릴 거로 보십니까? 저희는 뭐 하이닉스는 사실은 엔비디아 블랙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그러면서 좀 수급적으로 많이 하락한 거지. 펀더멘탈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HBM에 있어서 최소한 편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닌 상태에서 또 최근 들어서 보면 특히 파운드리 일부 공장에 가동률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점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주가의 디커플링은 좀 상당 기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체크한 바로도 이제 블랙엘이 이미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오픈 AI의 어쨌든 B200, GB200 이런 제품들이 이미 선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랙엘 중심에는 일단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갑니다. 예. HBM3 8단도 그렇고 또 내년에 뭐 B200A가 이제 원래 연말에 저희는 공급될 줄 알았는데 이건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B200A 같은 경우에는 12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다른 뭐 스마트폰이랑 PC가 좋지는 않거든요. 예. AI 서버랑 최근 들어서 일반 서버도 조금 회복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서버 중심으로 갈 때 누가 엑스포저가 높으냐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에서 그리고 이번 분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메모리 영업이익은 한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저희 예. 추정으로는.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72%가 늘었고요. 하이닉스는 저희가 봤을 때 한 25%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실적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4분기 되면 또 삼성이 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모멘텀이 더 훼손되는데 완제품 사업부가 또 아마 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주가 실적 디커플링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와 함께 주가 디커플링도 같이 저는 동행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0월에 뭐 삼성전자 콜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오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통과하더라도 수율 맞추기가 어렵다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미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TSMC가 지금 코어스 캐파도 많이 늘렸고 그러면서 이제 블랙엘을 열심히 GB200 그다음에 NBL 72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해도 블랙엘에 과연 의미 있게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예. 엔비디아가 그 제품 말고도 뭐 H200도 여전히 수요가 있고 최근에는 뭐 우리 트위터 과거에 이름은 이제 바뀌었지만 트위터에 지금 또 한 10만 개 정도 H200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수요가 있죠. HBM이. 근데 블랙엘에 동참을 못하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제 가는 그 정도의 성장성을 아마 향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시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정말 요즘 걱정 많이 하시고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투자에 관해서는 이게 병든 공룡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뭐 완전히 틀린 얘기다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이제 노키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과거에 세계를 주름잡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진짜 참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그 삼성전자의 위기를 넘어서 한국의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텔이 가장 최근에 좀 큰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인텔과 삼성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얘기까지 좀 넘어서 얘기를 해보면 인텔은 사실은 이게 한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 기술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품 출시가 지연이 되고 시장에서 적기를 놓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매출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 가장 매출이 이제 크게 나왔었던 시기에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꺾여버리니까는 결국 인텔의 문제는 자금 이슈가 돼버렸죠. 그래서 저희 전망에는 한 2년 뒤 정도면은 캐시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다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삼성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저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게 첫 번째 HBM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초반에 실기는 했지만 이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기술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 메타 뭐 아마존 이런 예. 회사들이 HBM이 너무 하이닉스에 의존한다는 그렇죠. 거에 대한 불만이 커요. 그래서 마이크론을 의도적으로 조금 더 끌어들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마켓쉐어는 하이닉스가 한 85%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래서 예. 삼성을 키워줄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도 원하고 삼성도 원하는 상황에서 이건 쫓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D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D램이 이렇게 된 문제는 CXMT가 이제 그 DDR4 1A 공정을 가지고서 엄청 사실 수율은 50%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에.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정부의 보조금과 그다음에 중국의 경영진들에게 KPI를 줘서 중국 자급률에 대해서 이제 그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들어와 버리니까는 그 DDR4가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 향으로 물건이 많이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DDR4에 있는 마켓쉐어가 많이 빠지게 된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호재로 보는 거는 내년도가 되면은 DDR5가 이제 다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1B, 1C 나노의 이제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CXMT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미중 분쟁으로 미국이 주요한 이제 첨단 장비들을 수출을 예. 안 하기로 했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에이맷이나 랩리서치 이런 장비들이 이런 선단 공장의 마켓쉐어가 90%예요. 그럼 없으면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예, 아무리 맞습니다.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시 D램의 시장은 DDR5가 되면 삼성에게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 문제까지 얘기했을 때 아까 예.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 센터용은 AI 덕분에 지금 굉장히 활황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PC는 전년 대비 별로 성장을 못하고 한 2억 2천만 대 그대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이 소폭 성장을 YOY 기준으로 한 2%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방 시장의 수요 자체가 문제는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괴로움을 겪는 건데 내년 정도가 되었을 때 D램은 돌아오고 삼성의 HBM도 기술력을 따라잡고 고객들이 원하니까 확보한다고 하면 이게 근본적인 어떤 큰일이 난 건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로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모리라도 좀 확실하게 받쳐주면 좋은데 D램이나 낸드 가격 나란히 좀 하락을 했어요. 메모리 부분의 가격 방어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절실하게 요구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CXMT가 이제 DDR4 위주로 만들고 있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분기 되면 이제 DDR5가 한 70%가 넘어갈 겁니다. 서버는 이미 지난 분기에 70%가 넘었고요. 그리고 PC하고 모바일이 이제 50%대에서 60%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DDR5 비중이 이번 분기부터 이제 70%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또 EUV가 없으면 원A, 원B가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CXMT의 경쟁력은 아주 길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이슈로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최근에 CXMT가 이제 제가 준비된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 네 번째 차트에 D램의 웨이퍼 캐파 차트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 CXMT가 최근에 캐파 증설을, 원래 이 회사가 합비성에 있는 회사인데 베이징의 라인을 좀 최근에 좀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향후에 이제 미국의 제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캐파를 좀 확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 캐파대로 아마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미팅을 해보면 CXMT가 많이 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말은 이제 아마 대선 이후에 마이크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지나가 봐야 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CXMT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LP DDR5를 뭐 저는 제품의 완성도는 낮다고 보는데, 어쨌든 홈페이지 보면 샤오미랑 트랜션의
이제 승인을 받았다. 근데 그러면서 향후에 HBM까지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CXMT의 경쟁력은 저는 DDR4에 한정돼 있고, 그리고 아까 뭐 낸드 디램 가격 하락이 전부 다 PC DDR4 가격만 예. 17% 하락한 거지, 모바일 디램 LP DDR4는 그렇게 하락 안 했고요. 그리고 DDR5 가격은 3분기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DDR5는 3분기에 18% 정도 올랐고요. 예. 9월 달에도 고정 가격이 DDR5 기준으로는 1%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기사가 이미 중요하지 않은 제품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가려서 같습니다. 봐야겠습니다. 예. 우리 김창호 파트너님은 처음에 이제 모두 말씀이 메모리 반도체 단기 부침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의 수요는 견조할 것이고 삼성은 다시 딛고 일어설 것이다. 사실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뭔가 좀 그래도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메모리 수요 견조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그 메모리 수요를 크게 3대 이제 응용처로 나눠 놓으면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모바일 폰, PC고 나머지는 한 10% 정도 돼서 전체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약 3대 3대 3의 비중이에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일단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이제는 돌아온다. 예. 그래서 모바일 폰과 PC가 일단 한동안 안 좋았던 게 이제 돌아온다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유일 텐데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호재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AI,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학습칩과 추론칩에 대한 투자를 했었는데, 앞으로 대략 내후년 정도부터 이 추론칩으로 이제 다 전이될 거다라는 예. 원래 비관적인 시각에 반해 학습칩도 계속 써야 된다. 왜냐하면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모바일 폰으로 제가 사람들을 그냥 실시간 동영상으로 비추면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이 제 이제 예를 들면 명함집에서 누구고, 언제 밥을 먹었고, 네. 이 사람이랑 무슨 미팅을 했어, 이런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를 업로드 시켜서 학습을 시키지만 얘는 영상을 업로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학습 칩이 여전히 2028년도까지 50%를 계속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HBM은 따라서 수요가 성장하게 된다는 모습이고,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서도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엣지 AI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내 스마트폰 안에서 빠르게 AI 결과를 좀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과, 일부는 서버를 갔다 오면, 뭐 챗GPT 써보시면 서버 갔다 오면은 몇 초씩 걸리지만, 만약에 모바일 폰에서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예를 들면 통역 같은 거는 바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조금 더 AI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메모리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까지 워낙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고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 거의 BEP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엣지 쪽에서 연산이 끝나고 자기한테 안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PC 업체나 스마트폰 업체들을 자신들의 AI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줘가면서 이런 거를 육성시켜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AI로 인한 메모리 수요, 그다음에 메모리 용량 및 성능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저는 더 내년, 내후년에 예.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비중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주가 하락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이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반등 없이는 시장 전망을 좋게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우선주 포함해서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반도체의 겨울은 아니라고 저희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내년에도 AI 반도체 수요 좋고, 그리고 AI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TSMC가 패키징 캐파를 2배 증설한다는 거는 안 좋으면 그렇게 증설할 이유가 그렇죠. 없는 거죠. 예. 그래서 AI는 저희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은 또 되게 내년에도 좀 되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는 그 HBM이 웨이퍼 캐파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범용도 내년에 설령 수요가 올해 대비 비슷하더라도 뭐 일부
증권사에 주장하는 가격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의 하단은 저는 튼튼하다고 봅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내년에도 이익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저희 상장사 순이익을 저는 견인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다만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저희가 눈여겨봤던, 저희가 참 지금까지 알았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대감에 삼성이 지금 못 미치다 예. 보니까 주가가 좀 모멘텀을 많이 상실을 했고, 또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큰데 외국인들은 또 한국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삼성전자를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면서 삼성전자까지 같이 파는 뭐 그런 모습도 최근에 저희는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 주가가 내년에 저희는 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결국 R&D 어떻게 보면 본원적 경쟁력을 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에 이제 V자로 회복되기는, 실적은 회복하더라도 시장의 신뢰감이 V자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 한국 증시도 저는 뭐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지수상으로는 한계가 있죠. 예, 지수가 레벨 다운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뭐 어쨌든 AI 반도체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는 자리에 뭐 하이닉스가 좀 더 아웃퍼폼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로 조금 그런 예.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경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삼성전자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신뢰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얘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맨날 1등하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뚝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우리 그 일반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근데 사실 뭐 언론의 비판을 보면 산무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공무원이다. 그 정도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아까 단기 성과주의도 얘기하셨지만은 조직 측면에서 뭔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안 들고 안주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런 변화를 줘야 될 텐데 이 삼성 조직 문화 어떻게 바뀔까요? 뭐 너무 어려운 얘기, 외부에서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서두 얘기한 전 부회장님이 얘기하신 세 번째 키워드가 조직이었고, 예.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전 부회장님께서 일단은 맥을 잘 짚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측면에서 잘 되지 않겠냐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 가지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외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게 다른 회사보다 삼성의 그 임원분들의 좀 수명이 길진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은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고위 임원들이 많이 오랫동안 좀 계시면서 장기 과제를 끌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의 임원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빠른 교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장기 과제보다는 결국 단기 과제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사에 대한 거를 좀 삼성 쪽에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조직 간의 그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굉장히 좀 사일로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간의 융화가 옛날보다 적어졌어요. 그 DS의 인력수를 한번 보시면 최근 한 3년 동안 거의 한 4만 명 수준에서 7만 명,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의 반도체 파운드리든 메모리든 계속 선단 공정으로 나아가는 난이도는 늘어나거든요. 공정의 스텝 수들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 종합예술인 반도체 업에서 여러 조직이 갑자기 조직의 인력이 2배가 되고 일은 어려워지니 이 조직 간의 협업이라는 게 과연 잘 이루어질까.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말하는 게 전 부회장님도 그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조금 더 협업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프로세스, 그거에 맞는 성과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좀 나와야 이런 것들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이 위기 탈출의 한 방안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어느 쪽에 투자를 할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질문을 보고 사실 그걸 엄청 얘기한 건 없거든요. 그냥 미래에 대한 기술을 잘 준비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질문은 뭐 설비 투자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나아갈 거는 결국 기술이고, 미래에 대한 기술을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 의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HBM으로 본다면 이제 당연히 HBM4로 봐야 되고, 당연히 공법도 16단 이상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그런 기술 리더십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가 내년부터 이제 이나노가
신축 공장에서 양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2나노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일단 경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뭐 2나노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우리 폴더블 관련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어쨌든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일부 이제 뭐 그런 격차도 좀 다시 좁혀졌고 일부는 또 역전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두 번 접는 폴더블 제품을 필두로 해서 뭐 그리고 패키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스도 어떻게 보면 뭐 그게 2.5D 패키징이고 앞으로는 로직 칩을 바로 이제 로직 칩들끼리의 또 패키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D 패키징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절대 이제는 방심하지 않고 의미 있게 하겠다. 그 정도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요즘 그 TSMC 뭐 3분기 최대 실적 예상되는데 삼성이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삼성의 사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고객 맞춤형으로 가는 데에 불리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은 삼성은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도 만들고 PC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지 않습니까? 경쟁자들이 있어요. 수요처와 경쟁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주를 받을 때 좀 불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욱 파트너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파운드리의 고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메인 고객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디바이스들 그래서 모바일 AP를 만드는 퀄컴, 애플, 삼성, LSI 그리고 CPU 중에 이제 AMD, 인텔은 자기가 만들지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구글 같이 자기 칩을 에이직을 만드는 회사들이 예. 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의 대부분의 수요예요. 나머지들은 굉장히 소위 롱테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그러면은 한 10여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품군을 생각해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P만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고객과 경쟁한다라고 개념을 잡기에는 이미 할 만한 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구도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오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삼성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그런 사업 구조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갑자기 들이대기 시작한 느낌이고요. 실제로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술이 안정화가 안 된 거죠. 4나노 때 한번 문제를 좀 일으켰었고 3나노 때도 지금 약간 고민들이 있으신 걸로 들리는데 문제는 고객사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TSMC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TSMC는 가격도 엄청나게 올리기도 했죠. 거기다가 아까 코어스 같이 뒤에 후공정까지 얹어가지고 그냥 뭔가 턴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다가 캐파도 항상 부족하다고 오히려 고객사들한테 줄을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만스러워서 고객사들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삼성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구글의 TPU라는 그 AI 칩이 있는데 이게 버전 이제 6, 뭐 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버전 7이 나오면 버전 6를 일부러 삼성한테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4나노는 삼성한테 주고 3나노는 TSMC한테 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삼성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문제에 좀 귀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파운드리 사업도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뭐 이 파운드리가 워낙 이제 이게 이쪽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분사가 삼성을 살리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근데 참고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이 되는 TSMC 대안은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를 버리고 OLED에 집중을 했죠. 그 왜 LCD를 버렸냐면 중국 기업들이 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보고 빨리 사업을 정리를 한 거고 반면에 일본의 샤프는 오래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어떤 거를 비즈니스를 바꿀 때는 레드오션이 될 때 그걸 하는데 이 선단 공정은 레드오션이 되기 힘들어요. 삼성이 못해서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TSMC가
너무 잘하긴 하지만 정말 고객들은 멀티 소스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선단 공정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다른 중국이 들어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EUV 장비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분사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진흙탕을 만들고 있는 파운드리 공정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8인치 팹. 8인치는 이미 진흙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 제재를 안 받는 22나노, 28나노 그 공정도 중국 기업들이 기존에 8인치에서 만드는 거는 이미 10인치로 많이 바꾸고 있고 두 번째 그런 3D 핀펫이 아닌 공정은 가격 인하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파운드리 분사는 일반적으로 여의도가 생각하는 그런 선단국, 하여튼 전사가 아니라 저는 반대로 선단은 당연히 내부에 있어야 되고 뭐 8인치나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HBM이 하이닉스에 너무 의존하는 거 고객사들이 원치 않는다. 그다음에 에이직 부분에서도 TSMC가 이렇게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삼성의 기회가 기술만 미트가 된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그 HBM 차세대 이 HBM이라고 하는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거 이걸로 좀 삼성이 좀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그 기대를 하는 측도 있던데요. 아직 시장이 성숙되려면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CXL을 지원하는 CPU랑 그 메모리랑 그리고 가속기랑 다 연동이 되는데 어쨌든 그 CXL을 지원하는 CPU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도 그렇고 이번에 뭐 컴퓨터엑스에서 공개했던 그 제품이 어쨌든 CXL을 지원하는 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동부분이 의미 있게 성장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우리 어쨌든 솔루션으로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창욱 파트너님, 그 삼성전자 위기와는 별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그냥 한두 기업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종합적인 어떤 대형 오케스트라 이런 느낌도 들어요. 지휘자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연주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가져야만 진짜 좋은 소리가 나오듯이 그래서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에이직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에는 반도체에 새로운 팹리스들이 많이 탄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PMIC라는 전력 반도체를 전력을 컨트롤하는 칩들 이런 걸 만드는 맥심 이런 회사들이 나타났다 큰 돈을 벌었고 애플에 인수되긴 했지만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떠한 디바이스가 되어도 들어가는 반도체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CPU, GPU, NPU, 뭐 MCU 등등의 칩들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칩, 범용 반도체 칩, 예를 들면 퀄컴이 만드는 AP는 범용이죠. 그래서 예. 퀄컴이 만들어서 오포, 비보, 샤오미, 뭐 가끔 갤럭시에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범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나만의 성능과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에이직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제 에이직이 두 군데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메타, 아마존 모두 다 지금 자기 칩을 만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데이터 센터에 자기의 AI 알고리즘이 최적화돼서 돌고 그렇죠. 전성비, 가성비가 아니라 전력 성능비라는 전성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싸지거든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칩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자율주행 칩을 만들 예. 때 자기만의 칩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두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에이직 시장이 한 2배 이상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에이직의 설계를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이 고객사들이 공통점은 반도체를 만들어 보지 않은 회사들이 예. 반도체를 만드니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이 설계를 도와준다 하는 건 굉장히 유효한 일이고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4년, 5년 동안에 원래 매출이 7배가 뛰었어요. 지금 $7빌리언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벨이라는 회사도 단시간 내에 한 3, 4년 만에 지금 2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효한 사업이고 한국 업체에게는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에이직,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각광받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지금 잠깐 자율형차 얘기하셨는데 로보택시도 오늘 공개되고 했는데 자율주행 반도체 칩 시장은 어떻게, 우리 기업들 여기서 뭔가 기회가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한번 이거에 대한 저희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ADSoC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레벨 3, 레벨 4,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 정도 가면은 이게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DC에 들어가는 그 연산수, 그래서 그거를 탑스라는 이제 용어를 써서 예. 단위를 계산을 합니다.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라는 단어인데, 이른바 레벨 4가 되면은 거의 서버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랑 동급, 그래서 1000 탑스 이상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탑스가 얼마냐면은 100탑스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도 누가 지금 꽉 쥐고 있느냐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꽉 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칩을 직접 우리나라에 새로 신생 팹리스가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좀 딴소리로 가면은 여기에 그만큼의 탑스가 들어가는 경우에 여기에 D램들이 엄청 많이 또 붙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레벨 3가 되면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탑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이 알고리즘 연산을 도와주는 데다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맵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연산을 하다 보니까 D램의 성장률이 2035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의 2배 정도는 무조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D램에 관련된 생태계를 한국 업체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바라보지 않고 뭐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린 소부장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유망한 소부장 기업들 어떻게 포착을 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최근에도 그렇고 일본 대만 기업들 그리고 TSMC를 필두로 이제 그런 IDM 기업들을, 아니 TSMC는 물론 파운드리지만 나머지 IDM 기업들 저희도 방문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장비 쓰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일본 장비 쓰고 있고, 아니면 대만 로컬 장비를 쓰고 예. 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파운드리의 국산 장비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예산 장비고,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 쪽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메모리는 또 우리가 글로벌 1등이기 때문에 예. 마이크론으로 장비를 좀 공급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좀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소부장은 기존의 전공정에 있어서는 특히 장비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일본 기업, 그다음에 소재랑 부품 단에서는 이제 일본의 그 기술력을 좀 저희가 좀 쉽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후공정 쪽으로,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우리나라 후공정 기업들이 또 원래 이제 대만의 오사트랑 또 거래를 또 많이 하는 기업들도 일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이번에 새롭게 특히 HBM 때문에 2.5D 패키징이나 또 향후에 또 3D 패키징이든 아니면 기존의 칩넷이든 이런 쪽으로 좀 기회가 생기는 기업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공정 메모리 장비 회사, 두 번째 이제 소재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변화가 쉽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일본 기업들을 저도 최근에 이제 어제 제가 자료를 한번 소보장 자료를 냈는데요. 보시면 상당한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네. 공장을 많이 증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세계 1등이거든요. 캐파를 2배 늘리고 있습니다. 오노 공장, 그다음에 카마 공장 이렇게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웨이퍼 회사들, 썬코 같은 경우에도 정부 보증으로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부에서 JSR이든 싱코든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아웃을 자기들이 해주거든요. 정부의 JIC가 아예 대주주가 엑시트하고 싶을 때 받아줘 버려요. 예.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정부 지원들도 많고, 또 은행들도 워낙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소니 케미칼이 분사가 됐는데 그 비즈니스를 이제 덱스리라는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대주주가 일본 산업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훨씬 더 좀 지원도 많고, 그리고 원래 1등이고 근데 지원까지 많다 보니까
뭐 상당히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는 거,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정부와 기업이 2인 삼각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한 달 뒤면, 한 달도 안 남았죠. 미국 대선 이후에 또 어떤 판도가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창욱 파트너님, 반도체 패권 전쟁, 미국 대선 이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반도체 패권 전쟁의 좀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각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예, 그렇죠. 파운드리 만들고 오셋에 대만으로 보냈다가 중국으로 파는 이런 구조였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거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저가로 해야 되는 오셋들은 멕시코에다 놓고 부족한 인재들은 캐나다에서 이 R&D 인력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3국이 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이스라엘을 머리로 쓰고 팹은 독일에다 놓고 후공정은 폴란드에다 예. 놓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게 패권의 일단 그 큰 지형의 흐름의 변화인데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원래 이 모든 일들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하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는 전 세계 반도체 한 40% 정도를 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재판매를 포함해서. 근데 그 40% 안에서 중국이 자금률을 원래 20%밖에 안 되던 거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자급이 되는 순간 유럽, 미국, 한국들은 수출할 물량이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출을 할 물량들을 중국에서 생산을 못하게 막겠다는 게 사실은 미국의 이 미중 분쟁에 가장 숨어 있는 뜻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20%에서 70%로 올라가려고 했던 수요를 누가 가져갈 거냐? 예. 그러니까 그 생산을 내가 누가 할 거냐?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흐름 하에서 이제 제가 뭐 좀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들 정부와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국가 간에 지금 2인 삼각도 벌어지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인 삼각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대만과도 경쟁, 일본과도 경쟁의 구도라는 것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좀 정부에서 찾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여러 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고차원의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 좀 이 부분은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HBM에서 삼성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겪지만 그 이상으로 또 하이닉스가 또 확실하게 네. 범위이 올라가고 있고 메모리의 이상은 저희가 여전히 확고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패권 전쟁 중에서 아까 뭐 결국은 이제 중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을 미국이 제재로 막아서 대표적으로 YMTC 같은 경우는 캐파가 지금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YMTC 캐파가 웨이퍼가 12만 장인데 지금도 12만 장이고 반면에 CXMT는 제재가 없으니까 캐파가 늘었거든요. 그 말은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해주는 게 우리 기업한테는 고마운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범용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게 범용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또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뭐 그런 패권 전쟁 속에서 실리를 챙기는 게 맞고요. 뭐 중국 공장이야 고도하고 싶어도 이제 고도하기 힘든 장비 제재를 받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한국 공장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는 그걸 키워나가고 두 번째 이제 로직 파운드리는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어차피 TSMC만 정말 다 멀티 소스로 쓰고 싶은데 아직 삼성이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특히 서버 같은 HPC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전사 매출액의 52%가 HPC거든요. 근데 뭐 삼성은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이 이제 그런 선단 공정에서 시장의 우려는 크지만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이번에 또 쇄신을 잘하면 또 저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 저희가 또 패권 관점에서 본다면 TSMC는 어쨌든 TSMC가 뭐 전 세계 AI 반도체 거의 대부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대부분 대만에서 만들고 있어요. 일본 공장에서는 이제 올 연말부터 램프업 되지만 성숙 공장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중요한데 전부 다 대만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은 삼성전자가 기술만 회복하면 저는 그거의 반사이익은 충분히 뭐 지정학적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 지금 뭐 AI 수요 일시적으로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충격도 있고 그랬는데 뭐 블랙엘 수요가 뭐 젠수랑 얘기 미쳤다 그러고 슈퍼마이크로 GPU가 10만 대 판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AI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견조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원래는 2027년도가 되면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예. 투자가 넘어갈 거다. 예. 근데 학습의 컴퓨팅 파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추론으로 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칩의 밸류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수량은 크더라도 전체 시장은 쪼그라들 거다라고 예. 비관적으로 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게 작년 저희도 그렇게 똑같은 뷰를 가졌다가 올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이 여전히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학습 때 추론이 5대 5로 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의 중요한 그 AI는 계속 된다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AI를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중심으로 갔을 때 이미 고객들이 자꾸 이제 대만 고객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TSMC 타도도 또 있지만 엔비디아 타도도 있어요. 예. 이게 너무 불만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대안을 만들 거다라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계속 갔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을 좀 주저주저 할 거다. 워낙 투자비가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거를 돌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 칩으로 이거를 대체하는 예. 움직임이고 또 하나가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뭐 신문에 많이 나오는 텐스토렌트, 그로크 등의 NPU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이쪽에 이제 시장을 뛰어들면서 이 포션들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말했던 대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커지는 걸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막는 일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봤을 때 AI는 앞으로도 계속 호재가 이어질 거다 보고 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도 하나 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지금 뭐 김장훈 예. 파트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안, 제3의 대안으로서 항상 그 키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저희는 뭐 반도체 교육이라고 한 적 없고요. 삼성전자가 좀 추운 거고 내년에도 반도체는 저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로직 파운드리 모두 이제 역대급 시장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뭐 한 1,300억 불까지 뭐 역대급 수준으로 HBM이 물론 견인을 하겠지만 예. 파운드리는 물론 TSMC가 견인해서 내년에 이제 또 시장 규모 자체가 어쨌든 1,600억 불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우려론이 많은데 사실 주가 관점에서는 블랙의 딜레이 때문에 모멘텀이 꺾인 거고 반면에 삼성이 좀 시장 성장을 못 쫓아가서 힘들어하는 거지. 업황은 오히려 블랙일이 나오면 다시 뭐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대안이 아니라 이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한국 기업들 뭐 여전히 저희는 내년 실적도 좋고 2026년은 좀 최소한 좀 점검을 해야 되지만 내년까지는 좋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삼성이 이제 기존의 어쨌든 DNA를 빨리 회복해서 기존의 자리로 빨리 복귀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에서 그동안 시장에 팽배했던 비관론 대신 뭔가 희망을 함께 찾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